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맛집 최미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지급 전문가 이숙입니다. 보험 상품 홍수시대, 당신에게 딱 맞는 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보험 전문가 손민경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최미소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사망률 1위. 통계청 자료에서 40년째 사망 원인이 독보적인 1위가 암인데요. 암 정말 무섭죠. 저는 치매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게 암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실손보험 다음으로 암보험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망 원인 순위 1위인 만큼 암보험 하나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대한민국 사망률 1위가 암인 만큼 암에 걸리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전 국민 3분의 1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남성 5명 중에 2명, 여성 3명 중에 1명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셔야 하는데요. 연령대 또한 남녀 가리지 않고 발생하게 되니 보험에 있어서 암보험만큼 꼭 알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님은 암보험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그럼요. 저도 암보험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암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다르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저는 암을 진단받기만 하면은 다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까요?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같은 진단금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암의 종류를 각각 구분해 놓았습니다.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종류에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표현되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과 소외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암과 소외감의 차이는 소외감에는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사암은 말 그대로 암과 유사하다 해서 유사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암에 비해 전이 가능성이 낮고 치료비 또한 소액으로 드는 암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연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암의 종류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긴 혹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이 중 악성 결절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기타 피부암은 대부분의 피부암은 전이가 거의 없고
치료가 간단하여 유사암으로 분류되었고요. 경계성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할 그런 거를 용종으로 말합니다. 제자리암, 즉 상피내암은 제자리암은 세포의 정막 상피층 안에만 존재하여 유사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식기 암은 자궁암, 유사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추가된 것이 소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외감은 몇몇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자분들의 약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통계를 한번 볼게요. 남성분들은 1위가 위암, 2위가 폐암, 3위가 대장암이죠. 반면에 여성분들의 1위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여기서 혹시 특이점을 발견하셨을까요? 네, 남성과 여성이 이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종류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점이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림을 보시면 남성분들의 1위부터 3위가 전부 일반암이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1위는 일반암이지만 소외감이죠. 2위는 유사암, 3위는 일반암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분이 여성분들이라면 일반암이 우선시 되긴 하지만 유사암의 중요암과 생명보험 회사의 암보험을 준비했을 때 유방암은 소외감으로 분류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선생님 중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해당 암보험의 증권을 받는데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500만 원 받으셨겠죠? 일반적인 갑상선암이라면 500만 원 보장을 받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암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 당시 암보험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속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보험은 아니지만 잘 모르고 해지하려고 하셨다가 이 보험만큼은 정말 좋은 보험이니 꼭 유지하셔라 강조드렸었는데 덕분에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아쉽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유사암과 소외감 진단비의 한도를 높이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현재는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보장되는 걸로 통일되어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께서 2008년 이전에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보험만큼은 꼭 유지하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이 좋은 암보험으로 불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외감과 유사암 진단비가 높은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속해져 있는 보험이 또 좋은 보험이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좋은 암보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암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 생존율을 통계 자료에 보듯이 과거 40%대에서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60에서 7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은 건강검진의 활성화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의학기술의 발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암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닌 치료 비용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진단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암보험을 상담하면서 또는 보장 분석을 하면서 진단비를 1억씩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진단비가 좋은 건 알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치료 방법이 좋아진 만큼 그 치료비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새로 나온 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새로운 암 치료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약물도 그렇고 이제 방사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치료가 나왔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은 워낙 새로운 치료들이 많아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과거 1세대 항암제는 DNA 자체에 영향을 미쳐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구분 없이 세포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구분 없이 없애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이로 인해 구토, 탈모, 체력 저하, 면역 자체도 떨어져서 그 항암 자체를 받으시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장점은 산정특례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 부분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표적 인자를 공격하여 제거합니다. 암세포만을 타겟팅하여 제거하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로 확인된 환자들에게만 치료가 가능하니 누구나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고액의 치료비라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단점으로는 아직까지 모든 암 환자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고요.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면역 기능이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더욱더 비싸죠. 이렇게 각 세대별 항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어떤 치료가 가장 좋으신가요? 네, 항암 치료 방법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져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최근이 이제는 면역 항암 치료인 거일 텐데요. 면역 항암 치료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만약 암에 걸렸고 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표적 치료와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다만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 고민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암 치료비라는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비를 1,00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씩 한도 내에서 5년 내에 혹은 10년 동안 10억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암보험계의 실손인 거죠. 24년 3월 이후에 나왔으니 점검 안 받아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암보험을 준비할 때 최소 1년치 연봉 정도는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고 암 치료비도 필수로 꼭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 질환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숙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은 지급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상급병원 등에서 약 7년간 보험을 지급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급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보험을 어떻게 하면 지급을 많이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요.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행자님,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병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한다는 질병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사망 순위에 이제 높게 현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또 마찬가지로 뇌졸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학적 결손, 편마비, 여러분들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손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들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뇌졸중의 후유증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장애도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님, 그리고 암과 혈관 질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병률이 더 높을까요?
네, 암과 혈관 질환을 비교를 해보려면 참 어려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암도 아무래도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또 혈관 질환이니까 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혈관 질환이 유병률이 더 높은 거예요. 유병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발병률은 그 유병률이 병의 진단을 받고 표면적으로 나온 것을 발병률이라고 하거든요. 유병률이 뇌졸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혈관 질환을 그렇게 많이 지급하게 되었을까요? 왜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 의료 체계 때문이에요.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이 있고요. 뇌 CT나 심장 초음파를 받아보면 아주 확연해집니다. 꼭 받아보세요. 유병자 상태의 뇌와 심장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기 발견하게 되면 완치율이 아주 높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게 됩니다. 네, 암보다도 유병률이 높은 게 바로 이 혈관 질환이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뇌혈관 질환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발병을 하고 있는지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고에 의하면요, 질환이 최근 2018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약 96만 명이었던 환자분들이 11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중에 10%는 완치가 되었지만 70에서 80%는 현재 후유증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례로 혈관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 중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보험을 잘 들여다보니까 종신보험이 2개가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은 아시겠지만 생명사의 종신보험에는 뇌출혈 진단금이 지급되게 돼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금은 혈관이 터져야 지급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다든가 혈전이 돌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지급받기 어렵거든요. 그분이 두통이 많기 때문에 혈관 질환 진단이 예고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 했냐면 종신보험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회사를 선택해서 하나는 갱신형으로 설계를 했고요. 하나는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1년 후에 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I67 코드로. 그리고 실제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금, 각종 수술비 중복으로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2022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 1,000만 원밖에 설계가 안 되던 시대거든요. 그럼 2군데에서 진단금 2천만 원 받으셨고요. 그리고 각 회사의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를 한 회사에서 4,500만 원, 그리고 또 한 회사에서 2천만 원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8,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생명사의 뇌출혈 담보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분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그분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혈관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혈전이 다니게 되는데요. 그 혈전의 원인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이 혈관 내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인슐린은 아시겠지만 산소와 영양이 결합이 되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포 안에서 우리에게 ATP화가 일어나서 ATP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관 내에 인슐린이 돌아다니게 돼요. 그럼 끈적끈적한 혈액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시면 실제로 니코틴도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이 있다든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지방세포가 혈관 내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혈관 벽에 붙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뇌에서 생기면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서 생기면 심장질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 질병 분류 코드로 말하면 I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I60서부터 69까지 10개의 코드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영상기술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혈관 내에 어떤 혈전이 다니기를 하는데 그 혈전이 어떤 건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학용어로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상세불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이런 코드를 받게 되는데 그게 I67이에요.
뇌혈관 질환 진단이죠. 그래서 실제로 I67 질병 분류 코드를 보험금 청구하겠다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코드는 I60에서 69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100%고요.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코드를 받아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I60에서 66까지. 그분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66%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I60에서 I62의 코드를 받아오시는데 10% 이하의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뇌혈관 질환 진단을 해야 되겠죠. 코드를 적용을 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뇌혈관 질환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은 정확히 말해서 확률입니다. 계리사들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잘 계산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모두 포함된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현재 발병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10% 정도만 완치가 되고 나머지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나이를 막론하고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왜 무섭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일 35분마다 한 분씩이 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마비, 다리를 전다든가 손을 불편하게 사용하는 편마비가 올 수 있고요. 언어장애도 오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이유는 재발률 때문이에요. 재발률은요. 혈액과 혈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개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망률도 높고요. 그리고 편마비와 같은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데다가 재발률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좀 찾아서 우리가 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런 뇌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47% 정도가 대부분 고혈압 환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이 원인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을 걸릴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간도 또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경제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네, 일단 치명적인 질환에 걸린 만큼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직업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그런 소득 상실분이 1억 3,500만 원 정도 평균 잡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 비용이 2,300만 원, 그리고 간접적으로 600만 원, 총 평균 1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 경제로서는 굉장히 큰 파탄에 이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비용만 해도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싸게 치료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56.7% 정도가 뇌졸중이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뇌졸중의 수술비가 평균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심장질환의 수술비는 더 많아요. 3,400만 원 정도고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는 더 3,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단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치료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20년 사이에 입원 수는 1.8배 늘었고요. 통원 수는 31배나 늘었어요. 네, 20년가량에서 많은 발병률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특히 통원에 있어서 31배가량 증가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심장 질환도 뇌혈관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혈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혈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거든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왕관 모양의 혈관이 있는데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관의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불규칙하게 뛴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협심증이나 부정맥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제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급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고객 중에 50대 초반에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발바닥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 고객들이 저한테 상의하기 위해서 미리 전화를 하시는데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당연히 정형외과 가보세요 라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형외과를 보니 제 폐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요. 폐에 물이 차면 당연히 심장 쪽에 질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 쪽의 질환 때문에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물이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협심증 같은데 안내를 해드렸어요. 또 며칠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그분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늦게 알게 된 거예요. 미리 건강검진을 자주 하셨더라면 빨리 알아서 조치가 됐을 텐데 이분은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개흉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개흉 수술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갈비뼈를 다 자르는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시고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실제로 심장에 대한 진단금과 그리고 개용 수술에 대한 수술비를 포함해서 약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셨어요. 그분이 며칠 지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을 잘 개선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님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이 변화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인대요. 눈은 경추를 통해서 뇌혈관에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눈이 잘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또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제가 짐작하게 됐어요. 고객님 병원을 한 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병원을 가셨는데 정말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은 심장에 대한 진단금, 뇌혈관 진단금을 통해서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셨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일용직이었어요. 그분은 6천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일상생활을 꾸밀 수 있었어요. 그분이 만약에 보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러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험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급 사례에서는 50대 초반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장 금액을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는 4천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받으신 이후에도 또 2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네, 스텐스 삽입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은 굉장히 비싼 수술 치료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금은 1천만 원 이상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뇌혈관 수술비, 심혈관 수술비, 그리고 5대 질환 수술비에 또 뇌혈관 수술비와 심혈관 수술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단금과 수술비를 다양하게 중복해서 설계를 하시면 아마 그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부정맥에 대한 설명도 네.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만 혈관 질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정맥을 지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엄마 심장이 두근거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심장은 원래 두근거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 또 며칠 지나서 또 엄마 심장이 두근거려 몇 번 좌시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엄마 진짜 심장이 두근거려. 그래 한번 병원을 가보자. 간호사였거든요. 그분 어머니가. 데려갔는데 부정맥이었어요. 부정맥은 뭐냐면요. 심장이 전기 자극을 한 번 주게 되면 팔딱 뛰면서 우리한테 혈액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두는 거예요. 혹은 그 차이가 시간 차이가 조금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를 다 지지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 친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부정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수술비를 중복해서 설계했어요. 그래서 한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혈관 질환이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오늘 이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반드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기 건강검진을 권하고 싶어요.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뇌출혈이나 심각한 급성심근세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그 증상이 작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때 또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보험금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음식, 운동, 또 필요하면 영양제도 드시고 숙면, 스트레스 등 평소의 관리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손민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린 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 세대까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호전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긴급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경우 고열을 동반한 기관지염이라던가 폐렴으로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낙상 사고가 골절을 동반한 수술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또는 나의 아내가 간병이 필요로 하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될 때 내가 간병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옆에서 간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내가 가족 간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가입해 놓은 보험에서 가족 간병을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간병인을 이제 고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족의 간병을 도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 간병도 인정되는 보험이 바로 간병인 사용보험이네, 사용일당입니다. 가족 간병도 인정되는 보험, 현재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병에 대해서 니즈가 높으신 고객이라면 반드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분은 인정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이거나 국세청 업종 코드가 이 간병과 관련된 업종 코드로 낸 사업자 혹은 이러한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간병 활동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사람들을 간병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간병과 관련된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가족 간병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이 간병 업체들이 약관에 부합되는 기준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가족 간병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아주 자세하게 절차대로 안내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까지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앞서서 가족이 간병을 해도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가족 간병도 인정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은 동일 질병이나 상해에 있어서 180일의 한도로 일일 최대 15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납입한 그 간병 비용이 7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5만 원이 아닌 7만 5천 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병 사용 일당을 사용하실 수 있는 병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또는 의원이 속하여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합병원이라던가 또 어린이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한병병원도 이제 포함은 되고 있고요. 이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주된 행동으로 하는 곳에서 이제 입원을 하셔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1일당 5만 원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간병도 인정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선택한 업체를 통해서도 이 간병 서비스를 받으시고 추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현재 15만 원이 정말 나중에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보험회사에서는 체증형이라는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입 당시에 그 금액에 있어서 5년당 10%씩 증액이 되거나 20년 후 2배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선택한 간병인이나 아니면은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어도 수령을 받을 수가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간병인 사용 일당 이외에도 또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사람으로 지원받는 간병인 지원보험입니다. 간병 비용에 상관없이 내가 입원하기 전 48시간 이전에만 보험회사에 알리면 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에서 파견되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가입 당시에 책정해놨던 입원 일당 혹은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하셔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실제 간병 현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나는 남자여서 혹은 중증 환자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간병 비용에 플러스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 간병인 지원처럼 간병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도 활용하실 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지원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근데 간병비가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비싸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간병비 1일 기준의 추이인데요. 작년 기준으로만 본다고 해도 하루당 13만 원의 간병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30일 정도의 간병비를 이제 사용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400만 원에 다다라는 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가족들이 이거를 나눠서 납입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추후 일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게. 이렇게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 걱정을 국가에서는 외면하고 있느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병동이 있는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전문 인력이 있으면서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병동마다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반 병실의 경우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아주 비용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모든 환자가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 먼저 간호간병 통합 병동이 없는 병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또 중증일 경우 역시 이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호사가 1대1로 케어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도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인데요.
동일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180일 한도로 일일 최대 7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간병인 사용 일당, 간병인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간병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될까요? 네,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불가하며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 장애, 선천성 뇌질환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습관성 약품으로 인한 반복적인 입원, 피로, 권태 및 성형 수술 등은 간병인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간병인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대별로는 간병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간병인 보험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신생아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젊은 층의 고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체증형으로 구성을 하셔서 추후에도 이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세가 조금이라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남자다, 덩치가 너무 좋다 이러신 생각이 있다면 사람으로 지원받는 요양병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간병인 지원 보험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간병도 가능한 간병인 사용 일당, 그리고 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직접 간병인이 파견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원보험,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간호간병 서비스 일당. 여러분이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간병 보험을 선택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칭찬보험인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수 전문가님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암보험 그리고 2대 혈관질환보험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내용 중에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님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상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3대 진단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은 잘 가입을 하면 유비 무한이지만 잘못 가입하면 유비 다완이다. 항상 말씀을 네.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후에 아플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구매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납입하는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큰 돈을 납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단돈 1원 하나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 목적성과 맞는지 아니면 보장 범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이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3대 진단비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3대 진단비, 앞서서 전문가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암하고 뇌하고 심장이 있죠.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 암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고 소외암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암하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들을 다 일반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다 동일하게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 4가지 암이 있죠. 이 일반암과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생손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남녀 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손해보험사에 있는 일반암 진단비를 제대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가입 금액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에 있는 소외감을 잘못 가입을 하신 분들은 가입 금액의 30%에서 50%인 300만 원에서 500만 원만을 지급을 받거든요. 이렇듯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가 기대했던 보험금만큼 못 받을 뿐이지 아예 돈을 지급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뇌하고 심장이에요. 보통 이제 심장 또는 뇌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총 판매를 하는 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 이 진단비를 나누는 거는 질병 코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들 이제 감기 걸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감기라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세불명의 후두염 또는 상세불명의 인후염처럼 모든 질병에는 이 질병 코드가 존재를 하고요. 보험사에서 이 진단비를 수령을 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하게 질병 코드 3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뇌졸중은 6개, 뇌혈관 같은 경우에 10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과 뇌경색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졸중에 대해서는 아예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뇌출혈 진단비는 질병 코드 3개, 뇌졸중은 6개니까 3가지 질병 차이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대분류적으로 봤을 때 질병이 3개가 차이 나는 거고요. 그 상세한 질병까지 합친다라고 하시면 대략 30개에 대한 질병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쪽 관련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출혈 진단비가 아니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요즘에 3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지만 2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보다는 이제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질병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은 3개, 허혈성 심장 질환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차이는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들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진단비들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진단비들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에 최초 한 번만 지급되고 소멸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암과는 다르게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절제개복이 기본적인 수술의 원칙이다 보니까 절제개복을 했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게 요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입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진단비는 최초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때마다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뇌혈관이나 이제 심장 관련해서 많이들 수술하시는 게 스텐스 합입술이라든지 카테터 시술을 많이 하시게 되시는데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뇌 쪽 관련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해두시고요. 이 진단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꼭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3대 진단비와 그리고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대 진단비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목적성에 맞게 그리고 보장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암과 그리고 뇌심에 있어서 각각 중요한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보험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